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참 오래 망설였습니다. 60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누군가의 딸이었고,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누군가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2살에 시집 갔습니다. 중매로 만난 남편은 무뚝뚝했지만 성실해 보였고, 시어머니는 첫날부터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죠. 우리 며느리, 이제 우리 가족이야. 시집살이 안 시킬 테니 편하게 살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일주일 만에 깨달았죠. 시어머니의 편하게는 제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었다는 걸.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댁 식구들 수발을 들고 밤 11시가 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조금이라도 쉬려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게 뭐가 힘들어? 나도 다 겪은 일이야. 그래서 참았습니다. 견뎠습니다. 시집살이는 원래 이런 거겠지 하면서요. 아들을 낳았을 때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제게 웃어주셨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야. 때이었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인정받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죠. 출산 후 몸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시댁일을 해야 했습니다. 예전엔 애 낳고 바로 밭일했어. 요즘 사람들이 약해서 그래. 산후조리원? 그런 건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친정엄마가 와서 도와주려 해도 시어머니는 싫은 내색을 하셨죠. 친정 식구가 왜 자꾸 와? 시댁이 싫은가? 그렇게 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했습니다. 둘째를 임신했을 때 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아들 낳아야지. 딸은 소용없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딸을 낳았고 시어머니는 제 곁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낳았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반응이었죠. 그날 혼자 병실에서 딸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딸로 낳아서 미안해.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남편은 매일 야근과 회식으로 집에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더 까다로워지셨어요. 며느리가 뭐 하는 거야? 밥도 제대로 못해? 이 집안은 내가 돌봐야지. 누가 돌봐?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지. 저는 그냥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시댁 식구들 식사 준비, 청소, 빨래, 시어머니 병원 모시기, 저녁 준비, 설거지. 하루하루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삶이었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좀 쉬고 싶어. 너무 힘들어. 남편의 대답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른 집 며느리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잘해준다고요? 30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는데 잘해준다고요? 하지만 저는 또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 시어머니도 나이 드시면 나아지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50이 넘어가니 몸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렸죠.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느라 제 병원 갈 시간은 없었습니다. 나 좀 힘드니까 이번 주는 병원 못 모셔다 드릴 것 같아요. 뭐? 며느리가 시어머니 병원도 안 모셔다 줘? 그럼 누가 모셔다 줘? 결국 제 통증을 참고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80을 넘기시면서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당연히 제가 모든 걸 도맡았죠.
식사 보조, 목욕, 화장실까지. 간병인을 쓰자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돌봐? 며느리가 해야지. 남편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해줘야지. 우리 엄마가 남한테 몸을 맡길 수 있겠어? 저는 간병인이 된 것도 모자라 노예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모자랐어요. 밤에도 두세 번씩 깨워서 화장실 모시고 새벽엔 밥 준비하고 친구들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는데 저는 집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날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응급실로 모시고 갔고 다행히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보호자분, 어르신 유언장 같은 거 준비해 두셨나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만약을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남편과 시동생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다음 날 가족회의가 열렸죠. 저는 당연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니,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해서 재산 정리를 좀 하려고 해. 저는 별 생각 없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 재산이야 아들들이 나눠 가지겠지. 당연한 거 아닌가. 그런데 다음 말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큰 집은 큰아들한테 주고 작은 집은 작은아들한테 줄 거야. 그리고 예금은 반반 나눠. 저는 그 순간에도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 아들들 거니까 당연하지. 하지만 그 다음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큰 며느리, 너는 나 봉양한 대가로 월 50만 원씩 줄 테니까 그걸로 생활비 보탰어. 뭐라고요? 30년을 밤낮 없이 일하고 간병하고 모든 걸 바쳤는데 월 50만 원이라고요? 저는 멍하니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불만 있어? 며느리가 시어머니 봉양하는 건 당연한 건데 내가 용돈까지 주겠다는데. 용돈이라고요? 30년 희생의 대가가 용돈이라고요?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엄마 모신 건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집이랑 재산은 아들들 거고 당연하다고요? 저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여보, 30년 동안 내가 뭐 했는데 이래? 나도 이 집안 사람 아니야? 남편은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은 며느리고 며느리는 원래 그런 거야. 재산은 핏줄끼리 나누는 거지. 그럼 나는 뭐야? 당신은 내 아내고 우리 엄마 며느리지. 당신이 뭘 바라는데? 당신 친정에서 뭘 해줬다고? 저는 그 말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친정은 가난했습니다. 결혼할 때 지참금도 제대로 못 해줬죠. 그래서 항상 시댁에 미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해. 더 잘해야 해. 그렇게 3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제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부족해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건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시댁일을 했고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셨습니다. 제 건강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요. 그런데 왜 저는 이 집안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걸까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제가 30년 동안 잘못한 게 있나요? 왜 저한텐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재산을 바래? 내가 이 집안 식구야?
너는 시집 온 사람이고 재산은 우리 핏줄끼리 나누는 거야. 하지만 제가 30년을 그래, 내가 수고했어. 그래서 용돈 주겠다잖아. 그것도 고마운 줄 알아야지.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눈에는 저를 향한 감사도 미안함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표정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거울을 봤습니다. 거기엔 제가 아닌 낯선 노파가 서 있었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등, 거친 손. 22살의 저는 어디로 간 걸까요? 꿈 많고 웃음 많던 그 여자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한 방울, 두 방울. 그러다 결국 참을 수 없이 울어버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우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착각하고 살았다는 걸. 저는 이 집안의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급 가사도우미였고 간병인이었고 출산 도구였을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말 뒤에 숨은 진실은 이거였습니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권리도 없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동시에 명료해졌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나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야. 그렇다면 더 이상 왜 제가 희생해야 하죠? 왜 제가 제 인생을 버려가며 이 집안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친정에서 지참금을 못 해줬다고요? 그래서 30년을 노예처럼 살아야 한다고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논리였어요. 다음 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어머니 간병 못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 내가 지금 뭐라고 했어? 간병인 쓰시든지 아니면 시동생 댁에서 모시든지 하세요. 저는 이제 못하겠어요. 이 미친년이. 내가 며느리가 뭐야? 며느리요. 맞아요. 저 며느리예요. 하지만 노예는 아니잖아요. 시어머니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당장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나갈게요. 그런데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0년 동안 제가 한 일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준비해간 계산서를 내밀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월 200만 원, 30년이면 7억 2천만 원이고요. 간병인 월 300만 원, 최근 5년 치면 1억 8천만 원입니다. 합계 9억 원이네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저 월 50만 원 필요 없어요. 9억 원에 비하면 너무 적거든요. 저는 돌아서서 집을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욕설이 뒤에서 들렸지만 더 이상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집에 들어와. 이혼해요. 뭐? 이혼하자고요. 저 당신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요. 미쳤어? 지금 나이가 몇인데 이혼을 해? 나이가 많으면 참고 살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라고요? 남편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좋아. 이혼해. 근데 당신 나가면 아무것도 없어. 재산 분할 같은 거 기대하지 마. 상관없어요. 저 혼자 살 수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친정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나 이혼하려고. 어머니는 놀라셨지만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했다.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줄 몰랐어. 엄마 잘못 아니야. 내가 말 안 했잖아. 이제라도 내 인생 살아. 엄마가 응원할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남편은 재산 분할을 주지 않으려고 했지만 저는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30년 동안 가사노동과 간병 노동을 했으니 재산 분할 청구권이 있습니다. 결국 작은 아파트 한 채와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많은 건 아니었지만 제가 새 출발하기엔 충분했어요. 혼자 사는 집은 작았지만 천국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누가 밥 차려달라고 하지 않았고 저녁에도 제 시간이 있었어요. 처음엔 무얼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천천히 시작했습니다. 먼저 병원에 갔습니다. 허리, 무릎, 어깨, 여기저기 아픈 곳을 치료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많이 무리하셨네요. 앞으로는 건강 챙기세요. 네, 이제 저 챙길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뿌듯했습니다. 그 다음엔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식당 보조로 일자리를 구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는 게 이렇게 뿌듯한 줄 몰랐습니다. 시댁에서는 30년을 일해도 당연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제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겁니다. 조금씩 제 취미도 찾아갔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어요.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처음엔 손이 굳어서 붓조차 제대로 잡지 못했지만 점점 나아졌죠. 그림을 그리면서 깨달았습니다. 아, 나도 뭔가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친구들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던 친구들이었어요. 처음엔 연락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나 혼자 고생하면서 산 것 같아서 창피해. 하지만 친구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넌 진짜 잘 버텼어.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편이 되어주는 걸 느꼈거든요. 딸아이도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이혼했다며? 잘했어. 응? 엄마, 나도 알았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근데 엄마는 항상 참으셨잖아. 나 진짜 답답했어. 딸아이는 울먹였습니다. 이제라도 엄마 인생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다 후련해. 엄마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 저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내가 이혼한 게 딸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됐구나. 가끔 시댁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가셨다고 해요. 시동생 댁에서도 모시지 않겠다고 했고 남편도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나 봅니다. 남편은 재혼을 시도했지만 잘 안 됐다고 들었어요. 시어머니 모실 며느리를 찾는 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어도 아무 감정이 없었습니다. 미안하지도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이혼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열고 커피를 한 잔 내립니다. 그리고 베란다에 앉아서 그냥 멍하니 하늘을 봅니다. 이게 얼마나 사치스러운 일인지 예전엔 몰랐어요. 요즘 저는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식당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주말엔 친구들을 만나거나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혼자 사는 게 외롭지 않아? 외롭다고요? 저는 30년 동안 사람들에 둘러싸여 살면서도 그 어느 때보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나라는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요. 얼마 전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장례식에 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결국 가지 않았습니다. 냉정하다고요? 아니요.
이건 냉정함이 아닙니다. 이건 경계선입니다. 저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은 분의 장례식에 저도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장례식인데 얼굴이라도 비춰야 하는 거 아니야?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는 이미 그 집안 사람이 아니에요. 명복을 빕니다.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먹먹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요즘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다시 그 선택을 할까?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 30년이 완전히 헛된 시간이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희생은 아름다운 게 아니라는 걸,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착취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다는 걸. 문화센터에서 만난 한 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언니, 후회 안 해요? 이혼한 거.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후회?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야. 근데 나이 들어서 혼자 사는 게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해. 당연히 불안하지. 근데 있잖아. 시댁에서 살 때는 더 불안했어. 왜요? 내가 나를 잃어버릴까봐. 그 언니는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도 용기 낼게. 나도 이혼하려고. 저는 그 언니의 손을 잡아줬어요. 응, 내 인생 살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이 가장 빠른 거야. 그날 그 언니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이혼을 결심했을 때 울면서도 웃었습니다. 요즘 저는 글을 쓰고 있어요.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목은 정했어요. 60년 만에 찾은 나. 출판사에서 책을 내자고 연락이 왔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이야기가 책이 될 만큼 가치 있나요? 편집자님은 말씀하셨어요. 가치 있죠. 당신 같은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다들 참고 살지만 용기 내지 못하잖아요. 당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 인생이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고 책을 쓰면서 30년의 시간을 정리했습니다. 아픈 기억도 많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를 지탱해준 순간들이 있었어요. 딸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의 기쁨,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신 용돈, 친구들과 잠깐 나눴던 웃음, 그 작은 순간들이 저를 버티게 해줬던 거죠. 어제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엄마, 생일 축하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생일을 기억해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시댁에서는 한 번도 제 생일을 챙겨준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생일인 거 나는 알고 있었어. 근데 할머니 생일이랑 겹쳐서 항상 넘어갔잖아. 이제는 엄마 생일만 챙길 거야. 딸아이가 케이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초에 불을 붙이며 말했어요. 엄마, 소원 빌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빌었어요. 이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게 해주세요. 초를 끄고 딸과 함께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둘이서 수다를 떨고 웃고 옛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 딸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 행복해?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진짜? 진짜. 60년 만에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어. 딸아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창밖을 봤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이 불빛들이 그저 풍경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고 이야기고 인생이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 중 하나가 저의 것이라는 것도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인생은 나이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50살에도 60살에도 70살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걸.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용기라는 걸. 누군가는 말할 겁니다. 나이 들어서 이혼하면 외롭게 늙는다고. 하지만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관계 속에서 늙는 것과 자유로운 혼자가 되는 것 중 무엇이 더 외로울까요?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진짜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가 아니라 사랑받지 못하면서도 누군가 곁에 있을 때라는 걸. 며칠 전 공원을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그분도 비슷한 사연을 갖고 계셨습니다. 나도 평생 시댁 눈치 보며 살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후회해요. 왜 진작 나오지 못했을까?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세요. 그분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이제 나이도 있고 힘도 없고 나이는 핑계예요. 진짜 문제는 용기가 없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그분은 한동안 생각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 보니까 용기가 나네요. 나도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그날 그분과 헤어지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이야기가 정말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구나.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 그리고 저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저는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립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생각해요.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었고 제 의지와는 상관없었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유롭습니다. 돈이 많지 않아도 큰 집이 없어도 화려한 삶이 아니어도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삶은 제 것이니까요.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엄마도 아닌 그냥 나로 사는 삶이니까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지금 힘든 관계 속에서 버티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참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희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20이든 50이든 60이든 지금이 바로 당신 인생을 시작할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늦은 건 없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순간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두렵겠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 자유가 있습니다. 외롭겠지만 그 외로움이 진짜 외로움보다는 낫습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도 해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60년을 살았습니다. 그중 30년은 남을 위해 살았고 이제 남은 30년은 저를 위해 살 겁니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제 살고 싶으니까요. 제 인생이 기대되니까요. 당신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당신도 행복할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제 삶은 계속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저는 그 하루를 나로서 살아갑니다.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해방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저는 60년 만에 찾았습니다. 나라는 사람을요. 당신도 찾을 수 있어요. 당신 안에 있는 진짜 당신을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삽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